천지를 처음 열던 그 순간부터 인간은 결코 싸움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미는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 칭송한 가장 강력한 황제였습니다. 전쟁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는 한 명의 지배자가 필요했죠. 설령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더라도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남자와 맞서면 오직 한 가지 결말뿐, 바로 죽음뿐이었죠. 많은 이들이 민을 악마라 부르며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죠. 폭격은 멈추지 않았고 시민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에 대한 역사는 새로 쓰였지만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는 여전히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황제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죠.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누군가 민이 새로운 삶을 얻고 빛으로 인도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 외로운 왕은 뜻밖에도 젊은 부부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녀는 새로운 이름 아토아토를 얻었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두 사람이 누구인지 물으며 자신이 죽었고 새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무수한 승리를 거둔 자가 이제 신생아의 몸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니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죠. 그의 어머니는 앨리스, 아버지는 존이었습니다. 처음 부모가 된 두 사람은 아토를 정성껏 돌보았고 모든 것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 몸에서는 민이 전혀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고 심한 불만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때로는 대변까지 싸지만 어머니는 기꺼이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이 때문에 아토는 이 몸이 마치 감옥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 번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지만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를 흥미롭게 한 것은 아버지가 이전 생에서는 없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이었고 어머니 역시 놀라운 치유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일상은 동료들과 함께 괴물을 사냥하며 주변을 탐험하는 것이었고 아토는 언제나 사람들을 관찰하려 애썼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며 이 사회에서는 개인이 무기를 소유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강해지고 싶어 했습니다. 불편함이 가득한 나날이 계속되었고 어머니는 자주 아들을 재우려 했지만 아토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돌봄받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죠. 이전 생에서는 평화로운 잠조차 꿈꾸기 어려웠으니까요. 암살자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토는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부모님을 기쁘게 했고 부모님은 그를 작은 보물이라 불렀지만 민은 그 호칭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황제라는 위엄이 아직 그 안에 살아있었기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몇 달이 흘렀지만 아토는 그 이름에 익숙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그것은 작은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를 재우러 올 때 그는 기지를 발휘해 앨리스를 밖으로 유인했고 조용히 바닥으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된 후에는 일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아토는 어머니가 발견했다. 다행히 집안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담은 독서실이 있었다. 지식은 곧 무기였고 결국 젊은 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 그가 태어난 대륙카엔에는 세 왕국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지하 깊은 곳에 광범위하게 사는 드워프족이었다. 두 번째는 숲속 깊숙이 자리한 엘프 왕국.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이 거주하는 사핀, 인간 왕국이다. 인간 왕국은 인구가 가장 많다. 이 나라는 옛날 민카이가 다스리던 군주제 국가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건 황금이 상속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전 생과 비교하면 이 세계는 분명 발전의 길 위에 있었다. 기본 정보 외에도 아토르는 부모가 사용하던 힘에 관한 책을 발견했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마법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매는 부모가 사용하는 힘이 만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만화 조절 능력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유전된다. 100명 중 1명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힘을 발동하는 주요 방법은 아우멘터와 콘주러 두 가지다. 아버지는 만화를 몸에 강화시켜 전사처럼 사용하는 아우멘터였다. 아우멘터는 강력한 힘과 뛰어난 방어력을 준다. 콘주러는 만화를 밖으로 발사하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어머니도 한 번 해본 적 있지만 보통 사람과는 달랐다. 힘을 제어하는 핵심은 만화의 핵이었다. 마법사가 각성하는 시기는 보통 사춘기 초반에서 청소년기 말까지다. 몸 안에 잠재된 만화, 조각들을 한 점에 모으고 만화 코어를 생성하면 마법사가 될 수 있다. 민킵 전생도 비슷한 걸 알았지만 아토르는 그것을 기회라고 불렀다. 그 힘은 젊은 왕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도왔다. 아토르는 전생의 지식을 이용해 이번 생의 무기로 삼으려 했다. 만화 조각을 모으던 중 어머니에게 들켜버렸다. 아토르는 무언가에 휘둘려 더 배우지 못하고 들어올려졌다. 앨리스는 아들의 이상한 기운을 느껴 걱정했다. 아토르는 연습이 들킨 줄 알았지만 사실은 반기를 참지 못한 것이었다. 처음엔 조절하는 줄 알았는데 만져보니 따뜻했다.
젊은 왕은 자신이 집중한 나머지 속옷의 신뢰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몸은 정말 감옥과 같았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으니 시간이 흘러 아토르는 2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모두 일기에 기록했다. 앨리스에게 아토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호기심 많고 특별하며 울지 않는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부부가 걱정하는 건 아토르가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밖에서는 존이 아이에게 검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나뭇가지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재능이 있다고 칭찬했다. 다만 어머니는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남편,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야? 아이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을 뿐이다. 이 시기미는 부모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존은 한 번도 아내에게 반박한 적이 없다. 아토르는 이 세계가 목의 중심 사회인지 궁금해했다. 조금 자란 후 그는 상점가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했다.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그 뜻을 알아채고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무기를 통해 왕은 나라의 발전 정도를 측정했다. 여기에는 전생에는 없던 다양한 물질과 마법이 존재했다. 오늘은 지금까지 조용히 얻은 정보 중 가장 큰 수확이었다. 오후가 되자 아토르는 졸리기 시작했다. 그는 부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는지 느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결국 불평할 게 없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이런 것이었다. 전생의 미는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고아원에 버려졌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자랐다. 아토르는 늘 어머니가 갖고 싶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원을 이루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따뜻함은 편안했다. 앨리스는 아들이 자주 침대를 뛰쳐나가 독서하는 것을 알아챘다. 장터에서 빛나는 눈을 보며 아토르가 모험가인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아토르가 성장하면 아버지처럼 세상의 신기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는 아들이 평화롭고 편안한 길을 걷길 원했다. 다음 날 소녀는 늘 곁에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있어 행운이라 느꼈다. 매일 아버지의 훈련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전사라 마법 사용이 서툴렀다. 어머니는 이 점에서 남편보다 뛰어났지만 체력은 남편을 따라갈 수 없었다. 아토르는 이 모습을 보고 직접 해보고 싶었지만 낮잠 시간이라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특별한 힘을 발휘해 앨리스를 설득했다. 귀여움을 무기로 어머니를 매혹시킨 것.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다. 젊은 왕은 이번에 이긴 것을 기뻐했다. 2년 동안 아토르는 무수한 지식과 경험을 얻었고 가장 큰 수확은 몸 안에 만화 핵이 형성된 것이었다. 숨겨진 수많은 조각이 한 점에 모여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전생의 기억을 유지한 덕의 노력은 빛을 발했다. 마지막 조각을 모은 후 그의 만화 핵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큰 폭발이 일어나 부모가 밖에서 피해를 입었다. 등 부상을 입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달려왔다.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3살도 되지 않은 아토르가 각성했다는 사실이었다. 큰 진전이라 생각하는 순간 나무판이 떨어졌고 어머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몸으로 막았다. 전사는 마법 사용에 서툴렀다. 어머니도 인정하셨다. 마법 분야에서는 남편이 좀 약하지만 신체 능력은 흠잡을 데 없다고. 아토는 이 광경을 보고 당장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곧 낮잠 시간이라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다. 방법이 없던 그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설득했다. 바로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 앨리스를 매혹시킨 것이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애원하는 듯한 눈빛에 결국 동의했다. 어린 왕도 이번에는 자신이 이겼다며 기뻐했다. 지난 2년 동안 아토는 엄청난 지식과 경험을 쌓았다. 가장 큰 수확은 바로 내면의 만화 핵날을 형성한 것이었다. 수많은 잠재된 조각들이 한 점에 모여 거대한 힘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전생의 기억을 유지하며 들인 노력이 마침내 보답받은 순간이었다. 마지막 조각을 모은 후 그의 만화 핵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큰 폭발이 일어나 부모님이 밖에서 피해를 입었다.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기어이 달려들어갔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것은 3살도 안 된 아토가 각성한 모습이었다. 큰 진전이라 생각했는데 나무 판자들이 떨어졌고 위험을 무릅쓰고 어머니가 몸을 던져 막았다. 아버지도 재빨리 반응해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아토는 처음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느꼈다. 무의식 중에 크게 울며 엄마를 부르자 온 가족이 아들의 무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전생의 기억 일부가 떠올랐다. 그때 그는 한 사신에게 납치당했었다. 심의회는 즉각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집행은 유예되었고 그가 아내와 아이를 고향으로 데려간 후에야 처형될 예정이었다. 그는 황제에 대항한 건 사실이라 애원했지만 아내와 아이는 결백하다며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시련일 테니 자신은 어찌되든 상관없으니 최소한 가족만은 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심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은 우리를 인도하는 빛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로 폐를 끼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청년은 계속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아내와 아이는 즉시 처형되었다. 심의에는 그레이 왕이 직접 나서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이를 진정한 자비로 여겼다. 죽음은 영원한 고통에서의 해방이라는 이유였다. 암살자는 처참한 상황에서도 머리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로 돌아와 아토가 각성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 전투용 장갑을 만들어 주었지만 아토는 거절했다. 작은 몸으로 근접전은 무리라 생각해 적에게 닿기도 전에 죽을 것이라 믿었다. 두 부자는 나무검을 들고 연습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평범하게 싸웠지만 아들의 힘을 보고 나서야 그도 힘을 내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아버지의 나무검이 부러졌다. 아토가 기쁨에 찬 웃음으로 잘했냐고 물었다. 미니는 너무 뛰어나서 당황했고 당황한 탓에 당황해서 결국 당황스러웠다. 아니, 사실 당황한 건 아니고 아토가 너무 잘해서 결국 도장에 들어가도록 제안받았다. 하지만 앨리스는 아들을 떼어놓기 싫어 반대했다. 남편은 스스로 가르치겠다 했지만 아들의 재능이 너무 뛰어나 아버지는 스승 덩왕에게 가르침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마법 쪽은 자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했지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들을 위해 결국 동의했다. 아버지는 아토가 만화로 강화된 무기를 한 번에 부러뜨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토는 겨우 4살이다.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동의했지만 귀여운 아토가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베노는 아들이 귀엽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아내를 설득해야 했다. 모두가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두 사람 모두 그 방법이 최선이라 여겨 동의했다.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시작했다. 며칠 후 아버지의 모험가 파티가 도착했다. 미니는 자신을 아토라고 소개하며 도움을 청했다. 지난번 집을 부쉈던 날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줬다. 그들은 트윈 HS라는 파티의 멤버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 전에 속해 있던 팀이기도 하기에 친분이 깊었다. 아토에게 이름을 알려주며 아담, 안젤라, 댄, 헬렌, 제스민 등 모두 그 아이를 귀엽고 영리하다고 칭찬했다. 모두 가족을 새집까지 호위하며 아토의 학업 준비를 도왔다. 이 세계에서 아토의 첫 긴 여행이었다. 전생에 교통수단은 없지만 부모님과 함께라 즐거웠다. 도중에 모두 휴식을 취했다. 아토가 듣기로는 목적지는 시루스 도시였다. 새집의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여러 위험도 있었다. 주변에 야생동물이 많아 안전하지 않았다. 다행히 파티 멤버들 모두 뛰어난 실력을 갖췄다. 제스민, 아담, 헬렌은 아버지처럼 오멘터였고 안젤라와 댄은 어머니처럼 주로 혈통이었다. 이 팀은 멤버 간 유대가 깊어 협력이 완벽했다. 아토는 자신도 빨리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밤에는 늑대들의 도움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다. 아직 여행 중이라 아토는 많이 요구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냥한 신선한 고기였다. 어머니는 많이 먹지 못했지만 그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감사했다. 매는 걱정이 가득했다. 남편의 손에 상처가 있는 걸 본 앨리스도 치유를 준비했다. 그걸 알자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경계하며 누군가 따라오는지 감시했다. 그녀의 기술은 이 세계에서 매우 특별하다. 엄마 같은 마법사는 에메르라고 불리며 극히 희귀하다. 그래서 능력을 숨기는 건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외딴 곳에 사는 것도 이 능력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치유가 끝난 후 아담은 잠들기 전에 근육을 풀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스로의 능력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창을 쓰는 전사인데 이 전쟁터는 불리한 점이 많았다. 몸과 힘까지 어린아이인 탓에 접근 방법을 찾아야 했다. 모두가 신나하자 그는 문득 자신이 4살 아이였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했다. 상대는 한치도 봐주지 않았기에 아이도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했다. 아스로는 다리에서 만화를 발현해 속도를 높였고 아담은 무거운 창을 휘둘렀다. 순간 뒤로 빠져배웠지만 반격당했다. 너무 어린 몸이라 충격에 날아갔다. 다행히 안젤라가 마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막았고 지나치게 강한 공격에 그 남자를 꾸짖었다. 아담은 아스로를 괴물이라 생각했다. 봐주면 자신이 맞을 거라고. 자스민은 소년의 이동 방식을 매우 흥미롭게 여겼다. 그녀는 맨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아스로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그 눈빛을 본 젊은 왕은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싸울 자임을 알았다. 그들의 여정은 다음 날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스로는 모두에게 책이 없는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 게다가 소녀는 자스민에게 다리에 만화를 주입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날부터 그는 항상 이 언니의 감시를 받았다. 다음 날은 맨의 생일이라 그녀가 선물을 들고 왔다. 바로 아스로에게 감사의 의미로 가르쳐준 속도 증가 방법에 맞춘 특별한 칼이었다. 쇠무기는 끈과 연결되어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다. 자스민이 이렇게 누군가와 친해지는 모습은 드물었다. 앨리스는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계속 가려던 찰나 맨은 엄마에게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후 그들은 도적무리의 공격을 받았다. 적의 수는 많았고 이곳을 완전히 포위했다. 목표는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맨은 이런 자들이 어떤 세계에나 존재한다는 걸 속으로 생각했다. 전투는 빠르게 벌어졌다. 엄마가 아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이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모두가 협력해 도적들을 막았다. 개인 능력은 당연히 뛰어났지만 상대는 수가 너무 많았다. 각자의 힘은 한계가 있었다. 레노는 빨리 쓰러졌지만 단단한 자세로 엄마와 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했다. 특별한 능력이 알려지면 더 위험해질 테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엄마를 먼저 데리고 가라고 했고 그곳은 모두에게 맡겼다. 처음엔 싸우고 싶었지만 엄마 뱃속에 동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는 따랐다. 이 일도 태중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형제들도 두 사람의 탈출기를 닦았다. 매는 모든 것을 빼앗긴 자가 이제 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걸 생각하며 이것이 전생에 지은 인과응보라 여겼다. 그 순간 한 마법사가 마법 공격을 사용했다. 아스로는 감지하고 엄마를 밀쳐냈으며 자신은 낭떠러지로 떨어졌지만 적 하나라도 끌고 가려 했다. 그는 칼을 던졌고 두 명이 마법으로 받아내려 했지만 늦었다. 그 순간 매는 가족을 잃는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신을 암살하려 했던 자의 간청도 들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후회는 없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부모를 다시 못 만날까 두려워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동생을 돌보고 싶었다. 밤이 되자 아스로가 깨어났고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때 거대한 생물이 나타났다. 놀랍게도 맨의 이름을 알고 아침 인사를 해 소년을 놀라게 했다. 거대한 존재와 마주한 맨은 이것이 무엇이고 왜 자신이 여기 있는지 자문했다.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스로가 유인당했지만 돌진했다가 쉽게 밀려났다. 목소리는 그가 아직 어리다고 말하며 자신을 맨의 동맹이라 했다. 그녀는 일어나 익은 열매를 따 소년에게 주었다. 스로는 두려워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말을 하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낙하로 몸이 거의 부서졌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감사해야 했다. 검은 생물은 제대로 먹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소년은 노란 열매를 집어들어 개걸스럽게 씹었다. 그는 지금 부모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지 못해 정보가 없지만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두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고 확신했다. 그 소식을 듣고 매는 기뻐했다. 아스로는 적어도 엄마와 태중의 동생을 안전하게 지켰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괴물 몸을 한 노파에게 감사했고 그녀가 자신의 이름이 실비아라고도 알려주었다. 어느 기억 조각에는 두 여자가 보였지만 곧 사라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주인공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실비아의 말을 잘 따랐다. 먹고 자는 걸 충분히 했지만 이곳은 온통 몬스터로 둘러싸여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야생의 영역 경계 숲가에 있었고 무법자들도 많았다. 다행히 실비아가 대비책을 마련했는데 바로 자신을 강하게 단련해 혼자서 위험에 맞설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또한 차원을 찢어 탈출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었다. 매는 순종하며 수련을 시작했다. 스승을 찾아가는 길에 이런 훈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이 노파가 자신의 과거를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 기괴한 괴물 같은 모습의 매는 수차례 두려움을 느꼈다. 아마도 그녀는 강력한 무언가와 싸웠던 듯 몸에 상처가 있었다. 그 모습과 달리 따뜻함이 느껴져 마치 어머니 같았다. 체력 수련과 함께 명상도 하며 넘치는 만화를 내뿜어 실비아를 만족시켰다. 그녀가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묻자 스로는 놀랐다. 그녀는 마법을 쓰면서 만화를 집중해 마치 공중에서 연료를 보충하는 듯했다. 사람들은 만화에 대해 편견을 갖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때 사용과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비아에 따르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모두 이렇게 할 수 있다. 특히 마나비스라는 괴물은 이 정도 마법 사용을 숨쉬는 것처럼 여긴다. 맨에게 이런 힘을 얻고 싶냐? 묻자. 당연히 소녀는 동의했지만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힘을 얻은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다. 어린 왕은 도둑들에게 부모님이 해를 입는 장면을 떠올리며 분노에 차서 자신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빼앗은 자들에겐 죽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전생 성격과도 일치했다. 하지만 신비아는 그에게 한 대 때리며 깨우쳐 주었고 아토는 아직 부족하다며 가르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방금처럼 원한에 가득 찬 얼굴을 짓는 아이에게는 더욱 그렇다. 아이는 적을 이기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생에 언제나 그렇게 했기에 정상에 설 수 있었다고. 노파는 그의 머릿속이 항상 남을 이기는 생각뿐임을 보고 그게 정말 즐거운지 물었다. 신비아는 방금 너무 세게 때렸을지도 모른다며 이 손은 그를 쉽게 찢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드럽게 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이에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물었고 아토는 땀을 흘리며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다. 분노와 원한은 쉽게 폭발하며 불필요한 폭력을 낳고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원한을 더 키울 뿐이다. 신비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다. 그 순간 미는 신비아가 자신을 완전히 꿰뚫고 있음을 느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묻자 그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고 싶다고 답했다. 신비아는 매우 만족하며 만점을 주고 훈련을 시작했다. 장면이 바뀌어 신비아와 손녀의 위치를 찾으려는 신비아와 닮은 자가 등장한다. 민의 전생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 이미 권력을 쥔 그레이 왕은 최고회의에 의해 통제당했고 명목상의 왕이자 전쟁 도구에 불과했다.
노인은 미니나라와 백성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전공을 극찬했다. 그레이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퇴위할 것임을 알렸다. 이후 아토는 만화 집중 기술을 익히기 시작했다. 스승 말에 따르면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마법 잠재력이 크게 확장된다고 했다. 급한 와중에도 아토는 서두르지 말고 만화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야 한다며 자신을 다독였다. 전생의 미는 많은 축복을 받진 못했지만 강한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몸속기 사용법과 함께 무적이 되었다. 현재 어린왕 역시 만화 조절 능력을 배웠다. 축하하러 달려가려다 신비아에게 돌판으로 내던져졌다. 스승의 힘으로 몸이 억제되어 소리내지 말라는 요구도 받았다. 좁은 틈으로 보니 스승과 닮은 또 다른 이가 있었다. 신비아는 그도 능력자라며 자신 위치를 찾아낸 걸 칭찬했다. 상처에서 나는 피냄새가 그를 이끌었다는 듯했다. 그는 신비아를 데려가려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공격을 퍼부으며 신비아를 제압하려 했다. 그녀는 파괴구슬을 막았지만 이전 상처가 아물지 않아 약해진 상태였다. 신비아는 텔레파시로 자신은 괜찮으니 걱정 말라 전했다.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 상대와의 싸움에서 피를 말리려 한 그녀는 한계를 넘었다. 그리하여 한 새로운 형태가 탄생했다. 무시무시한 괴물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졌다. 용의 숨결은 강력하지만 계속 그 힘이 상대를 다치게 하진 않았어요. 그 남자는 너무 많은 힘을 쓰면 스스로도 상처받을 거라 경고했죠. 하지만 스비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은 이미 너무 행복하게 살았다고 말하며 아직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그 남자는 분을 참지 못하고 하늘을 뒤흔드는 힘을 담은 수많은 구체를 던졌고 백룡은 피하며 피해를 줄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스비아는 수세에 몰렸어요. 위험을 느낀 그녀는 시간을 멈춰 아토를 먼저 보내기로 했죠. 아토가 부름을 받고 스승님의 진정한 힘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신비아는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아토는 그녀가 용인지 묻죠. 시간이 많지 않아 스승님은 순간 이동문을 열어 어린 아토가 도망칠 수 있게 했습니다. 문은 예상보다 먼 곳으로 이어졌지만 그녀는 아토가 스스로 돌아올 거라 믿었죠. 떠나기 전 그녀는 아토에게 그 힘을 어떻게 쓸지 물었어요. 아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내 약속이에요. 스비아는 또 다른 하나를 아토에게 맡겼어요. 깃털로 감싸 소중히 보관하라는 것이었죠. 그걸 건네받은 순간 아토 몸에 이상한 표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힘을 이해할 거란 말과 지금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말을 남겼어요. 둘은 슬프게도 작별해야 했죠. 아쉬움이 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녀는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말했고 아토도 스승님을 지켜야 할 존재로 여겼죠. 하지만 적 앞에선 이길 수 없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위로받았죠.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아토는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전생의 생각과 달리 신비아 덕분에 마음이 열렸죠. 그녀는 아토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승님은 이미 좋은 어머니가 있다고 했지만 아토는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했죠. 이 말에 신비아는 깜짝 놀랐고 그 따뜻한 호칭을 다시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토는 환하게 웃으며 엄마라고 불렀고 두 사람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신비아는 고마움을 전하고 늦기 전에 아토를 보내기 위해 순간이동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토는 마음이 바뀌어나마 돕고 싶었죠. 그러나 그는 다른 차원으로 끌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백룡은 강력한 한 방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남자는 놀라며 죽었다고 생각하지 못했죠. 맞았습니다. 신비아가 근거리에서 마력의 돌을 깨뜨리는 강력한 공격을 시도했거든요. 큰 폭발과 함께 누군가의 감사 인사가 들렸어요. 신비아는 임무를 완수하고 모든 걸 넘겨준 뒤 떠났죠. 순간이동 문 안에서 아토는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떠나야 해 슬펐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어요. 민이 그 슬픔을 미소로 바꿀 수 있길 바란다며 아토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비아는 지금은 그렇지만 미래의 민은 그걸 해낼 거야 라며 희망을 주었죠.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토가 해낼 거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최고 왕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예전처럼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랐죠. 빛이 그의 새 삶을 비추길 기도하며 그를 그레이 왕이라 불렀습니다. 아토는 서서히 모든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낯선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고 신비아의 말을 이해했기에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들렸어요. 말없이 아토는 다리에 힘을 모아 나무 위로 뛰어올라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인신매매단이 엘프 소녀를 쫓는 모습을 발견했죠. 그들은 소녀가 귀중하다며 팔 생각이었어요. 목적을 달성한 후 모두 도망쳤지만 이 광경은 아토에게 부모님이 공격받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신비아의 말이 그를 진정시켜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했죠. 그는 무리를 몰래 따라가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무리들이 쉬는 동안 아토는 밤이 되면 그들이 경계심을 늦출 거라 믿고 기다렸죠. 3마리 늑대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순종적이었어요.
아토는 마법 덕분이라 추측하며 이를 이용해 주의를 돌렸습니다. 적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다가왔고 갑자기 아토가 한 명을 찔러 쓰러뜨렸어요. 덕분에 다음 상대를 처리할 칼을 얻었습니다. 아직 어린 몸이라 싸움이 힘들었지만 또 다른 적이 그를 발견했죠. 아토는 즉시 처치하지 못해 상대가 동료들에게 마법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적들은 아토가 어린아이임을 보고 놀랐어요. 그들은 아토를 귀한 존재로 여겨 생포에 팔 생각이었죠. 적이 움직이려 하자 아토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상대가 달려들었지만 아토는 피해 반격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어요. 상대가 한층 강했기 때문입니다. 아토는 줄에 묶인 칼을 던졌지만 잡혔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적이 돌진해 그를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아토를 들어올리며 저항해도 소용없다고 경고했죠. 하지만 아토는 불마법을 성공적으로 사용해 탈출했습니다. 상대는 너무 아파서 아토를 살려두려 하지 않았지만 곧 아토가 그를 끝장냈어요. 나머지 적도 간청했지만 그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에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4명의 적을 모두 처리한 후 아토는 그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무서워했지만 또래 아이가 나타나 놀랐죠. 아버지도 매우 놀랐다. 나도 그렇다. 그 얼굴은 전생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했다. 밖에서 엘프 소녀가 아토의 팔 상처를 보고 걱정스러워했다. 아토가 또래와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라 조금 쑥스러웠다. 소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가 잡은 시체들을 모두 숨겼다. 아이들은 그런 걸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자신도 어린애라 혼난다. 그들을 묻자 그는 누군가 사고를 당해 죽었다고 거짓말했다. 짐을 정리한 후 아토는 소녀를 두고 돌아가려 했지만 붙잡혔다. 누가 그러겠냐고? 사실 엘프 소녀는 혼자 남는 게 무서워서 집에 가야 한다며 나쁜 사람들은 쫓아오지 못할 거라 걱정 말라고 했다. 소녀는 아토가 떠나려 한 걸 속으로 걱정하며 생각했다. 귀여운 소녀가 어두운 숲속에 남아있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나는 이 숲이 엘프족의 집이라 생각해서 두려울 게 없다고 여겼지. 하지만 그 친구는 부모님이 아이 혼자 다니면 식인나무 귀신에게 잡아먹힌다고 했어. 길을 물었더니 반대 방향만 가리켜주고 거리도 전혀 알 수 없었지. 아침에 놀다가 우연히 길을 잃었으니까. 아토? 이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여자애라서 끝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 이 때문에 어린 왕은 부모님과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됐지. 처음엔 3마리 늑대를 조종하려 했지만 방법을 몰랐어. 친구는 빨리 풀어달라고 했어.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모른다며. 아토는 공격당할까 두려웠지만 그 애는 잘 알고 있었어. 이 늑대들은 매우 온순해서 나쁜 사람들이 도구처럼 이용하는 거라고. 게다가 그녀는 숲의 주민이니까 굶주림으로 죽게 놔둘 수 없었지. 바로 풀어주자 3마리 늑대는 뒤돌아 떠났어. 아토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뻤고 그렇게 친구와 함께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 다음날 아침 서로 인사를 나누고 친구 이름이 테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지. 둘 다 배가 고파서. 하지만 맛은 별로였다. 말린 고기와 소금만 넣었기에 만약 야채가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훨씬 맛있었을 것이다. 며칠 전 신비아가 세심하게 돌봐주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녀를 구하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팠다. 테시아는 이런 음식을 익숙하지 않았지만 힘을 내서 걷기 위해 참고 먹었다. 아토는 늘 영양만 섭취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음식은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임을 깨달았다. 테시아는 달콤한 걸 먹고 싶다고 했다. 아이답게 귀여운 면모가 느껴졌다. 그녀는 왜 아토가 애시 숲에 왔는지 물었고 그는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녀도 비슷한 상황이라 기뻐했다. 젊은 왕은 엘프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물었고 테시아는 즐겁게 살지만 부모님은 바빠서 주로 할아버지와 가정부와 함께 논다고 말했다. 길을 가다 귀여운 작은 생물들을 만났고 아토는 자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폈다. 목적지는 아직 멀었다. 둘은 계속 걸었지만 엘레나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었다. 테시아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반딧불이들을 보고 궁금해하자 그녀는 이곳에는 신기한 생물이 많고 반딧불이를 신호로 쓰거나 놀이에 이용한다고 알려줬다. 아토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놀이 방식이라는 생각을 했다. 계속 이동하며 테시아는 만화를 각성하면 스승을 따라 배울 거라 말했다. 아토는 질투심이 조금 생겼다.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학교 제도가 없어서 테시아도 모른다고 했다. 아마 아직 이 세계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발전하지 않은 듯했다. 갑자기 아토는 늑대 한 마리가 자신들을 따라오는 걸 발견해 걱정했다. 밤이 되자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토는 위험을 줄이려면 그들을 죽였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했고 아토는 밖에서 지켜야 했다. 그는 신비아가 준알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잠시 후 테시아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불렀고 할아버지가 아들과 같이 자지 말라고 했지만 만화를 구했으니 옆에 두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토는 처음에는 졸리지 않다며 거절했지만 그녀는 계속 이유를 대며 밖에 있으면 나쁜 사람이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토는 테시아가 무서워서 그런 거라는 걸 깨닫고 안으로 들어갔다. 테시아는 이게 둘의 안전을 위한 거라고 변명하며 아토가 방 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꼭 깨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아토가 인간 왕국 출신이라는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다. 테시아는 아토가 사는 곳의 남자들이 모두 변태 같고
아내가 많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 그런 걸 알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말했다고 해. 하지만 그 엘프 종족도 변태는 다 똑같을 거라는 거야. 더 중요한 건 테시아가 변태가 뭔지 제대로 알까 싶다는 거지. 사람들은 다 처제는 아니고 부자나 귀족만 그런 거니까.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곧바로 잠들었고 나는 여동생이 있다면 아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새로운 시련을 계속해서 넘었다. 다행히 테시아는 납치 사건을 완전히 잊은 상태였다. 작은 시냇물을 건너고 나무를 타는 건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아토는 그녀를 업고 지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몸 안의 마나에게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 그를 괴롭혔다. 테시아는 걱정스러워 약초를 찾아 치료하려 했고 나무 그루터기에 기대어 쉬었지만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다. 아토는 친구가 더 걱정할까봐 숨기려 했지만 바로 그때 어제 그 늑대가 다가왔다. 공격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갓 사냥한 돼지를 선물했다. 친구는 그들이 매우 영리하다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두 사람 모두 기분이 좋았다. 성장하는 나이에 고기는 필수라며 테시아는 약초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영양가 높은 일종의 버섯을 발견했다. 엘프 종족이 자주 먹는다고 하니 믿고 먹었는데 결과는 연속 방귀 폭발이었다. 친구는 너무 강한 걸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문제를 해결한 뒤 두 사람은 텐트 안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테시아는 잠들기 전 보통 책을 읽어준다며 인간 왕국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녀를 즐겁게 한다고 했다. 언젠가 그곳에 가보고 싶다는 꿈도 말하며 인간 왕국 사람들은 모두 나쁜 짓을 한다고 들어 엘레노아 주민들이 다른 종족을 믿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오늘 너무 피곤했기에 아토는 먼저 잠들었다. 테시아는 오빠를 돌보는 누나 같은 기분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날 고통은 계속됐지만 다행히 테시아 집에 거의 도착했다. 지난 며칠간 친해져서 서로를 앳과 맨이라 부르기로 했다. 아토는 처음으로 친구가 생겨 반겼고 시골 출신인 자신에게 같이 놀 친구가 생긴 게 기뻤다. 그는 농담 삼아 테시아를 혼자 화장실 못 가는 공주님이라 놀렸고 그녀는 친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나 자리를 떠났다. 계속 이동하던 중 드디어 입구가 나무 속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 아토는 조금 두려워했지만 테시아가 안내하며 궁전 안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텔레포트 게이트를 지나자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 테시아 덕분에 급히 올 수 있었다고 했다. 그 순간 아토는 제압당했고 무슨 일인지 몰랐다. 침착해진 아토는 여기가 엘프 왕국임을 깨달았다. 너무 순진한 테시아 때문에 경계를 늦춘 자신을 후회했다.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대답이 없었다. 아토는 전생에 겪었던 일을 떠올리며 다시 속으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군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테시아가 나서서 막았다. 그들은 인간을 무자비한 존재로 여겼다. 테시아는 맨이 자신을 구했다며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모두가 상황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들은 아토가 공주를 세뇌했다고 의심했다. 그때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두를 제지하고 아토를 풀라고 명령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엘레노아 전임 국왕보루였다. 그는 인간과 공주가 같이 있다면 경계하는 게 당연하다며 그들의 입장을 이해했다. 테시아의 신분을 알고 놀라워했다. 그때 테시아 부모님이 나타났고 그녀는 그리워 눈물을 흘렸다. 현 국왕은 인간이 왕국에 있다는 사실에 경계하며 병사들에게 행동을 지시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종족을 떠나 공주를 구한 사람이라며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제지했다. 테시아도 아토가 자신을 구했다며 모두에게 침착할 것을 부탁했다. 그녀는 아토를 궁전으로 초대해 정중히 대접하라고 요구했다. 아토가 동의하기도 전에 테시아는 그를 끌고 달아났다. 보루는 아토에게 나중에 모든 일을 자세히 말하라고 당부했다. 아토는 이 인물에게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고 보루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아이는 궁전 거리를 달리며 모두의 시선을 받았다. 모두가 왜 사람이 왕국에 있는지 궁금해했다. 엘프들은 매우 평화롭고 단순하게 산다. 책에서 본 정보에 따르면 과거 인간과 엘프는 분쟁을 벌였고 지금도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이 풍경과 독특한 엘프 건축물을 직접 보게 될 줄 몰랐다. 테시아는 여전히 밝게 행동했지만 그때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이 복잡했다. 아토는 고통이 계속되자 늘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궁전에 들어서자 수많은 하녀들이 공주 귀환을 환영했다. 테시아는 자신을 구한 은인에게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아토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아토는 그녀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먹을 것과 놀 것 중 무엇을 할지 물었고 테시아는 먼저 납치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신속히 사건을 해결해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 아버지도 동의했다. 아토가 방에 들어갔지만 테시아가 여전히 방에 있어 불쾌한 기억이 떠오를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테시아는 어릴 적부터 귀하게 자라서 원하는 것은 부모가 막지 못했다. 그녀는 아토에게 앉아 빵을 먹으며 이야기하자고 조용히 요청했다. 아토는 잠시 멈칫하며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생각했다. 어머니와 할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덜 엄격해서 웃었다. 국왕은 자신을 안두인이라 소개했고 테시아 어머니 마리오와 전임 국왕도 함께 있었다. 아토는 사핀 왕국의 작은 마을 출신이라 인사하며 왕 앞에 서는 게 영광이라고 말했다.
태시아 아버지도 시골 출신이지만 예절을 아는 점을 칭찬했다. 이렇게 물어봐도 되냐고? 엄마와 할아버지는 아빠처럼 엄격하지 않아서 그냥 웃었어. 국왕은 자신이 태시아의 아버지인 안두인이라고 소개했고 왕비는 마리오, 그리고 전 국왕과 함께 있다고 했지. 그 말을 듣고 그는 자신도 사핀 왕국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인사했어. 원래 왕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매우 기뻤어. 시골 출신님에도 예의를 아는 모습을 보고 친구 아버지도 칭찬했지. 당연한 거였어. 민기는 늘 그런 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를 갖춰왔으니까 이해하는 척하는 것도 어린애 취급받지 않으려는 방편이었고 설득이 덜 힘들었지. 그는 대략적으로 가족을 잃고 도적에게 공격받았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전부는 아니었어. 그리고 태시아의 비명소리를 듣자 그녀가 노예상들에게 잡혀갔다는 걸 알고 분위기가 바뀌었지. 그 아버지는 역시 인간의 야만적인 행동이라 생각했어. 아토는 노예상은 직업이지 종족이 아니라며 그를 깨우쳤지. 전 국왕은 민기가 어떻게 손녀를 구했는지 설득이나 간청을 했는지 궁금해했어.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말했지. 어린아이지만 이미 마법사였으니까. 태시아는 악당들을 쓰러뜨린 걸 기뻐했고 두 병사는 경계심을 높였어.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냐며 공주를 속여 침입한 거라 생각했지. 아토는 침묵하며 주인이 알아서 처리하게 놔뒀어. 전 국왕 비리안도 병사들을 말리며 세 번째 말은 꺼내지 말라고 경고했지. 태시아도 그 친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자신이 납치범들이 자신을 팔 생각까지 했던 걸 들었다고 확언했어. 왕비는 작은 공주를 껴안으며 딸이 무사히 돌아와 다행이라 했지. 국왕도 그 말을 믿었어. 아토는 자신이 도적에게 공격받고 길을 잃은 이야기를 계속했어. 그 말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태시아를 구한 보상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으로 생각했지. 이상한 점은 매니 두 종족 사이의 깊은 원한을 알면서도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였어. 하지만 아트 자신도 두 종족 간의 증오 때문에 엘프족이 인간을 야만인으로 경멸하는 걸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어. 자신도 진짜 야만인들에게 당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지. 그런 말을 들은 안두인은 반박할 수 없었고 그 모습이 우습게 느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족 간의 앙금은 쉽게 사라질 수 없었어. 태시아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맨의 요구를 수락하라고 압박했지. 하지만 사핀 왕국과 연결된 차원문은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7년에 한 번만 열 수 있기에 다음번은 내년이었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서 아트는 슬퍼했지. 다행히 국왕은 그를 집까지 데려다줄 사람을 보내기로 동의했어. 계속 여기 둘 수도 없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맨도 고개 숙여 감사했지. 당장은 그가 쉴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어떻게 쉬겠냐는 상황이었어. 나중에 그는 방으로 돌아가 씻고 휴식을 취했어.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서 자신이 도대체 무슨 병인지 궁금해졌지. 실비아가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 밤이 되자 그는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고 통증이 조금 누그러져서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트는 원인을 찾으려 했어. 이렇게 두고 볼 수 없었으니까. 위에서는 그의 부모님이 즐겁게 놀고 있었어. 그 장면을 보며 그는 존과 앨리스를 떠올렸지. 부모님도 무사히 돌아왔을지 궁금했어. 마음속으로는 그들이 강하니까 살아남아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아트는 자신이 돌아가면 부모님이 웃으며 맞이해줄지 의문이 들었지. 전생에 너무 많은 사람을 해쳤기에 이번 생에서는 용서를 구할 용기도 없었어. 그때 태시아가 그를 보고 달려왔어. 그가 무례하게 시간을 뺏었냐고 묻자 태시아는 꽤 화가 났어. 자신이 맨보다 키도 큰데 어린애 취급받는 게 억울했거든. 그곳에 온 것도 아트를 대신해 아버지와 모두가 무례했던 점을 사과하려는 거였어. 아트는 그것이 세대 간의 원한 때문이라 원망하지 않았어. 그녀의 부모가 걱정하는 걸 알고 그녀에게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애교 부리라고 조언했지. 태시아는 그가 가족과 다시 만나면 자신과 같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트는 자신 때문에 일행이 도적들에게 공격당했다는 점을 생각하며 확신하지 못했어. 그는 부모님이 자신이 없어서 슬퍼할지 궁금했지? 자신이 가족을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자책하는 순간 태시아가 나서서 위로했어. 당연히 부모님은 아들이 곁에 없어서 많이 슬퍼할 거라고 말했지. 그리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벌써 슬퍼졌다고 했어. 그 말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번쩍이는 듯한 순간이었어. 그리고 그 빛은 온 방 안을 환하게 밝혔다. 그곳, 이 장면은 두 아이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덕분에 소녀는 부모님이 손짓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전생의 어둠에 이성이 삼켜졌음을 깨달았다. 과거와 싸우는 일은 현재의 삶에 대한 신념을 잃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전에 자신을 의심했던 태시아에게 미안함을 전해야 했다. 반딧불이를 즐기고 있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 그녀를 공격했다. 본능적으로 소녀는 그녀를 막아냈고 공격자를 향해 돌진해 얼굴을 걷어찼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할아버지가 손녀를 죽이려 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쥐고 있는 건 반딧불이일 뿐 무기가 아니야. 그는 진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속인 것이었다. 반응을 보고 그는 이제서야 미니 그 함정을 뚫을 수 있다고 믿었다. 태시아는 할아버지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부탁했고 미는 그가 미워하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당연히 노인은 알았다.
일부러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걸. 오랜만에 흥미로운 인물을 만난 그는 실력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 그는 나무검을 만들어 마법으로 손녀를 다른 곳으로 보냈고 두 사람은 대결을 시작했다. 민도 실력을 확인할 상대가 필요했다. 전투가 시작되었고 민이 주도권을 잡았다. 하지만 모든 공격은 전 왕의 회피에 막혔다. 그가 매우 강력하다는 걸 알고 민도 만화를 더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속도는 훨씬 빨랐다. 기회를 포착한 젊은 왕은 한계를 넘어 더 빠른 공격을 시도했다. 싸움 중 마음이 점점 흔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테시아를 지킬 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전생에 수없이 싸웠던 야수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본능적인 것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죽었을 것이다. 지금 민도 그런 야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온 힘을 다해 싸웠다. 덕분에 그는 전 왕에게 한 점을 올리며 놀라움을 안겼다. 마침내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려 할 때 손녀가 다가와 이제 충분합니다라며 공격을 멈추라고 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자비를 요청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노인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거라 말했다. 칭찬받은 아토르는 영광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노인에게 제자가 되도록 강요당했다. 재능 면에서 민은 평범한 실력을 훨씬 뛰어넘었고 아직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노인은 민이 살아있다는 걸 부모님께 알릴 방법이 있다고 했다. 동의하기도 전에 민의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이 모습을 본 전왕은 그가 야수의 의지를 물려받았음을 직감했고